왔다. 유빈이는 아무구나. 자, 보자.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이라고 되어 있는 작가 맥락, 독자 맥락,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 기본적인 개념 좀 설명 좀 하고요. 작가가 쓰기를 통해서 작품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을 쓸 때 100% 꾸며 쓸 수가 없고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쓰는데 이게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독자는 읽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 작품 감상 또는 관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또는 접근 방식, 요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요런 틀이 나오는데, 내재적 접근, 또는 절대론적 관점, 이런 말이 나오죠. 절대론적 관점. 이거는 우리가 내신에서 여러분들 많이 했던 거. 그래서 내재적 접근과 절대론적 관점은 작품만 갖고 보는 겁니다. 작품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작품 요소만 갖고 분석하는 게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접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적 접근이라고 해서 현실 독자, 순서대로 가야지. 작가, 현실, 독자. 작가 중심이냐, 현실 중심이냐, 독자 중심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것을 외적 접근이라고 하고, 작가 중심으로 가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 현실을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 독자를 효용론적 관점, 효용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가, 현실, 독자는 외적 접근이 되는 거고, 보통 선지가 뭐 윗글에 지은이는, 작가는, 글쓴이는, 뭐 한용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표현론이고,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반영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 청소년들에게 나는 이걸 읽고 이렇게 깨달았다 하면은 독자 중심 효용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가 맥락, 자기 표현으로서 문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작가 맥락의 요소는 작가의 사회적 정체성. 당연하지. 이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창작 동기, 이 작품을 왜 썼는가, 이런 얘기인데, 특히 어떤 거? 시.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에는 이 화자의 처지, 위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독자 맥락은요, 문학의 미적, 인식적, 윤리적 효용이다. 미적은 예술, 그러니까 문학은 언어 예술이니까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인식은 이건 뭐 간접 경험이지, 인용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고, 윤리,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깨달음, 반성, 성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윤리적 효용이 되겠다. 독자 맥락의 요소, 개인적 취향, 개인적 발달 수준, 요게 경험의 폭과 깊이, 지적 수준, 감수성, 공감 능력이 되겠죠. 사회적 정체성, 뭐 세대, 뭐 성적, 지역적, 계층적,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작품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한하운의 보리피리. 자, 우리가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자, 그 이유를 찾자, 그다음에 표현기법을 정리하자, 플러스 심상,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화자의 위치. 보리피리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정서 나왔죠? 직접 정서 나와 있습니다. 필릴리리. 자, 요거는 이제 의성어에 해당이 되겠네요. 청각적 심상이 되겠다. 그치? 보리피리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리. 자, 어릴 때 그립다. 역시 직접 정서 나와 있고, 또 회상을 좀 하고 있죠. 회상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에 대한 기억.
그래. 과거의 그리움. 이때는 이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지? 필112.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필112가 마치 후렴구처럼, 후렴구처럼 작동하고 있다. 보리, 필이, 불면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 구성 방식이 유사합니다. 제가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에서 반복하면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보리, 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환은 인간의 거리, 사람들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일일이. 보리, 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그 많은 산과 강, 눈물의 언덕을 필일일이에요. 필일일.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죠? 화자 처지는 어떻다? 방랑하고 있구나. 방랑이 뭐예요? 떠돌아 당긴다는 얘기죠? 떠돌이 삶 방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고 인간사를 그립다.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에 1사가 적자라면 O, 그렇지 않으면 X. 19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반복하면은 운율 형성. 의인화를 통해 없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청각적 미지 환기. 그렇지? 필일일이. 연세법을 구사하여 중심 소재간 유기적 연관성. 아니죠? 자, 연세법은 뭐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이 연세법입니다. 뒤지 아니 너를 두고 족쇄 차고 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연세법이야. 그래서 문장의 맨 마지막을 다음 문장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연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는 윗글을 쓴 시인의 자서전 중 일부다. 보기와 윗글을 엮어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스형 문제가 되겠고요. 얼굴을 쳐다보니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봐도 문둥이 그 화상이다. 문둥병 걸렸네.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말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그 나병 환자들, 그죠? 이걸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상처야, 상처. 이곳저곳에서 숙덕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겠죠.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 아닌가? 라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왕이 집으로 돌아서. 자, 세상아 잘 있거라. 어디랑 연결돼요? 위시 작품에서 이 부분하고 연결된다. 인간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문둥병 걸려가지고 결국은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추측 가능하죠. 자,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네 사람이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자, 이때 밤은 뭡니까? 자신의 아픔. 그쵸? 문둥이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밤이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단절의 시간이지. 뭐에 대한 단절이야? 세상과의 단절의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가 뜰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서름이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하였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이 원한을 피로 통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주고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온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밤은 중의적 표현이다. 그쵸? 그러니까 단절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가려주는 또 그 시간이 밤이기도 하네. 자, 그러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세상과 잘 있거라라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처지였기에 인간 세대엔 그림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건 당연하고요. 2번. 어린 시절에 대한 시인의 기억 속에서 고향 땅 함흥은 꽃청산의 모습이었겠군. 그렇지? 어린 시절에 대한 함흥 땅은 꽃청산. 한번 볼까요? 꽃청산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어릴 때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라고 되어 있어. 네, 연결이 됩니다.
3번 시인은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지나는 곳들을 눈물의 언도로 느꼈겠고 맞고 시인이 느꼈던 피맺힌 서러움과 누이침은 어린 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솟아내겠군. 예? 어린일 때에 대한 부정적 아니죠. 어릴 때는 긍정하고 있잖아요. 그치? 1번이 틀렸고 시인은 고향에 와서도 모든 것을 검게 가려주는 밤이 오기까지 인한의 거리에 들어서 용기를 못 내겠군.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서술형들은. 예. 다음 8.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테스트적 맥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학사적 맥락은 뭐냐? 말 그대로 문학의 역사 속에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특징, 위치, 가치, 의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다. 파악하는 겁니다. 자, 문학작품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문학관례의 존서, 공동체의 정신과 상상력, 풍속과 사회상 등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가리킨다. 한편의 문학작품은 일정한 언어문화의 지평 안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습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 사이 소통됩니다. 한 작품은 선행하는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작품들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 구성. 독자는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할 수 있다. 거시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왜 나왔을까?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나와 있던 다른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 문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는 역사적 갈래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안 하죠. 그쵸? 예.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가 나온단 말이야. 사설시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미리 얘기하자면 사설시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산문정신. 즉, 일반 서민들도, 어떤 그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사설시조거든. 그걸 이제 산문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예, 그 시기의 그 작품의 특성을 크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사적 맥락에서 파악한다는 얘기가 되겠다. 자, 문학작품들은 특정한 갈래로 분류되는데 그 갈래는 역사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돼. 각각의 갈래에는 내용,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되는 고유의 문학적 관습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갈래는, 그렇죠? 고유의 문학적 관습이 있지. 시, 소설, 수필, 희곡 다 달라. 이걸 요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해 준 거고. 자, 문학사적 영향관계. 문학작품은 앞선 시대의 문학작품이 지닌 내용, 형식, 표현의 영향을 받는다. 너무 당연하죠. 그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음. 특정한 문학적 요소들은 온전하게 보존되기도 하고 발전적으로 변명하기도 된다. 방금 우리가 사설시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시조에서 어시조로 나왔다가 이제 사설시조까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사회 문화적 상황, 역사 시대적 상황, 문학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시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게 되며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산출된다. 이게 바로 뭐야? 어떤 그 반영론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 시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현실을 나타내니까. 자, 다음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뭐냐면은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1학년, 2학년 내신에서 많이 나오지. 그치? 다른 작품들 집어넣고서 화자 정서 밑에도 유사한 것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또 이제 패러디하는 작품들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더라? 김춘수의 꽃. 그렇죠? 이거를 라디오 이걸로 이제 패러디한 작품들, 요거 이제 시험 범위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상호 텍스트성은 직접적인 영향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작품에 담긴 모티프, 이미지, 소재, 주제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읽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거나 심화할 수 있다. 그래서 모티프는 이제 이야기 요소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어별성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드는 거, 그쵸?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세, 그치? 홍해,
바다 가르는 거, 그죠? 그거하고 뭐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모티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모세도, 이집트 탈출할 때, 이집트 병사들이 오는 거를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바다 가르고 건너고 다시 바다를 합체했는데, 그죠? 마찬가지죠, 주몽도. 쫓아오는 군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고, 어별선교 다리 건너고, 그 다음에 다시 다리를 없애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모티프에 해당이 된다. 자, 작품으로 이해하기. 충담사의 안민가. 향가가 나왔네요. 자, 기본적으로 향가. 신라 노래입니다. 신라 노래고, 형식은 19채, 4구채, 8구채, 19채가 있었고, 19채 향가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죠. 그래서 19채는 기, 서, 결에 낙구가 있고, 얘는 정형식. 그리고 향찰로 이루어져 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향찰인데 우리가 이걸 볼 건 아니고요. 임금은 아버지요. A는 B다. 은유네.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하신다면, 아이고 친절해라. 이거 다 현대어로 다 풀이를 해줬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를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종이 아니라 나라를 뭘로 빗대어서, 가정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지.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자,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고요. 즉, 나라를 가정에 빗대어서 표현했고,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자, 물생이라는 말은 원래는 불교 용어인데, 이 충담사가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 용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되겠죠. 백성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한다면 나란히 유지될 줄 알리라. 여기가 서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러면 나란히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결. 자, 요게 낙구. 향가에서 낙구의 기능은, 자, 감탄사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은 시상 전환, 시상 마무리, 시상 집중.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란히 태평할 것이리라. 여기 부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요거는 유교적 가치입니다. 유교적 가치. 그래서 승려가 지었는데 유학적인 내용, 유교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충담사의 안민가가 되겠다. 자, 다음 작품도 볼까요? 자, 용비어천가 제2장과 제125장이 있네. 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일밀 새고 두코 여름 하나니. 불휘는 뿌리가 되겠고, 해석만 쭉 적어 놓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휘무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시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이 의미하는 바는 튼튼한 조선. 바람, 가뭄이 의미하는 바는 부정적 세력. 꽃, 열매, 조선의 찬란한 문화. 시내, 바다, 조선의 무궁한 역사. 또는 흐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창대하리라.
뭐 그런 의미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힘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를 이루어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5장 내용은 왕에 대한 경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수는 한강 북쪽에 누인 계곡하셔. 사타, 어짐을 쌓아서서 계곡, 나라를 여셔서, 복된 년, 이 복복자, 이거 줄여서 이렇게 써. 복된 년이 갓 없으시니, 갓은 끝. 그리고 갓길 하잖아요, 갓길. 끝길이라는 얘기야. 끝 없으시니,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죠. 자,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어짐을 쌓은 나라를 여셔서 복된 년이 끝이 없으시니 성신이 니샤샤도 성스러운 신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후대 왕이 이으셔서 경천근민 하셔서 더욱 굳으시다.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셔서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뭐가 굳어져요? 조선이란 나라가 더욱 굳어질 겁니다. 닌금아 알아쇼소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닌금이여 하나는 누구시여 닌금이시여 아소소 낙수의 산행 가서 하나빌 믿으니까. 자, 요거는 중국 고사, 중국 태경왕 이야기를 따갖고 왔고, 산행은 사냥, 하나빌은 할아버지, 믿으니까 믿겠습니까? 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라 태광왕이 정사를 잘 돌보지 않고 사냥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자 국나라의 제후 예에 의해 축출당한 고사.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야? 바로 위에 있는 거. 경천근민 해라. 네, 경천근민 하면은 조선이 굳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하나라 태광왕처럼 망할 거다. 축출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권계죠, 권계. 권하고 경계하는 것. 즉, 경천근민, 이거는 권하는 거고, 중국 태광왕 고사는 경계하는 거고. 요런 이야기.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기역 비브이대 이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이 니은을 먹여 다스려 하는 주체다. 기역이 누구냐? 백성이 물생을 먹여 다스려? 기역과 니은은 같은 거죠? 네, 아니야. 니은이 디귿에서 삶을 이어가야 나라가 유지된다. 물생이 이 땅, 맞네요. 그쵸? 예, 물생이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디귿,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야 나라가 유지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해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요즘 이제 수능 기조가, 문과, 이과 통합하면서 거의 다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해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9. 작품에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 한 사회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질서. 그들이 지닌 보편적인 정신세계나 태도의 총체적 연관성을 가리킨다. 그쵸? 이게 사회문화적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3.1절 날에 일장기 권 아저씨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 제도나 질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지닌 보편적인 정신세계나 이 태도를 어긴 겁니다. 그럼 자기가 뭘 어긴지를 몰라. 오늘 뉴스 보니까 소녀상 가가지고 소녀상 철거해야 된다고 연설하고 있던데. 이야, 대단합니다. 예. 문학작품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맥락을 잡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 마음인데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보니까 젊은 사람이든 나보다 젊어. 근데 왜 그러지? 어릴 때 너무 학원 뺑뺑이를 너무 심하게 놀았나? 좀 불쌍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분 아내분도 비슷하던데? 유유상종. 그치? 끼리끼리. 네. 자, 독자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냥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국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진짜. 사회 문화적 맥락의 요소, 당대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 문학작품은 작가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당대의 사회제도 문화적 관습, 문학작품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사회제도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론이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화자나 인물의 삶을 방식. 작품 속 화자나 인물들은 사회 질서에 대해 대항, 수능, 회피 등의 태도를 보인다. 수능은 예찬하는 거고, 대항은 일제강점기 또는 정치적인 적들과 반대되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죠.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서 회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회피가 드러난 작품이 있나?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오라 마돈나의 나의 침실도 없고 1920년대 그 퇴폐 향락 낭만주의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서는. 자, 역사적 맥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 역사적 사건 그게 이제 작품에 실려 있을 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독자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이 담긴 주제의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역사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역사적 맥락의 요소, 역사적 사건 당연하지. 예. 왕조교체, 식민통치, 전쟁 등 국가 및 민족 단위의 사건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사건이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된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물질적, 정신적 환경,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나 생성, 기존 문물의 소멸 등에 따른 물질, 정신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여 인간 생활의 변화가 작품에 반영된다. 그렇대요. 작품 바로 보자. 어디 보자. 우상의 눈물? 네, 우상의 눈물. 자, 문제 먼저 보고 서술자 1번, 2번 하면 되겠네. 3번은 1, 2번 문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소설은 서술상 특징 잡아가면서 묘사 부분 체크하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모양이지. 자, 컨닝을 도와줬다.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사건들 나온단 말이야. 체크 포인트죠.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하굣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1인칭이군요.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자, 그럼 그 문제는 뭐였어요? 컨닝을 기표한테 컨닝 도와준 거, 그쵸?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문맥 의미 파악하는 거. 어디 갔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묻는 것으로. 그렇지. 사실을 밝히고 싶은 심정을 표현했다? 맞죠. 다시 지문.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일임이라는 것은 다 맡기는 거야. 그 책임을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일임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머지않았다. 나는 웃어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은 네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제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모르게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자, 니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제수파가 없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말하냐? 2번.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근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죠? 다시 지문입니다. 기표도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 디귿. 자, 문맥을 파악할 때는 한두 문장 정도 더 읽고 보는 게 정확해. 2번에 3. 대화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이 지닌 문제점을 구체적인 열거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에? 구체적 열거가 있었어요? 난 그런 놈 사과 따위는 안 받아. 이건데? 없죠? 답 3번이 되겠네. 자, 4, 5번도 읽어가면서 확인.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기표가 제수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표가 사과하러 오지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제수파는 아직 없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2번인 4번.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맞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때 자신의 판단은 뭐예요? 제수파는 해체된다. 이런 얘기죠. 맞네. 다시 지문.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못했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란 거야. 제수팔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이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제수파들도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불쌍한 아이가 돼버렸네. 그치? 그러면 중략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정리해보자. 기표라는 아이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제수파가 있어. 그런데 형우라는 애가 담임한테 뭔가 이름을 받아야 기표에 대해 이름을 받고 나는 이거를 관찰하고 있네. 그럼 얘는 이 작품은 1인칭이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표 이야기입니다. 1인칭 관찰자가 되겠죠. 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우가 기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 기표를 좀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다. 담임 선생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이명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위에 섰다.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바로 얘가 누구예요? 기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끌어내린 거야. 이미지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굣길에서 내게 들려준 기표의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에게 얘기를 해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위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워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전경이며 기표 어머니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를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는데 열거되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겉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더욱 높게 치하되었다. 치하라는 것은 좀 이렇게 칭찬, 외찬하는 그런 태도를 치하라고 하고요. 보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막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이런 말을 써. 치하한다고. 자,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들 가슴에 뭉클 뭔가 던져주었다. 자, 요약적 제시죠. 네.
물론 앞부분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요약적 제시. 사건을 압축하면서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편의 가정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를 군림해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에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를 하는 것 같았다. 자, 여기는 역겨운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가 이렇게 하면 되지. 형우에 대한 나의 비판적 인식. 그치? 네. 그래서 아마 제목이 우상의 눈물 이렇게 한 겁니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표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제수파라고 불러온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무시해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온 겁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피를 3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서 구원하려는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 기여 정신의 산증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가지고 온 도시락에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표랑 친구들이 애들 도시락 훔쳐먹는 거를 이렇게 포장했어요.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그렇다면 얘네들은 진정으로 배고팠다는 얘기야. 그치? 예.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쫙 깎아내렸어.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로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지적 시점 아니죠. 이야기 속 인물의 서술자가 맞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맞네. 이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은 누구예요? 형우. 즉 형우와 단둘이 있었을 때는 뭐 적대감, 적개심, 이력을 불태웠는데 반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온화하고 더 예찬적인 태도로 하고 있다. 문제가 쉽군요. 뿅뿅뿅.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자랐던 부분 채워 넣었습니다. 자, 독서 창의적 읽기인데 바로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창의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답을 못 찾는다.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와 연결될 수 있다. 전통적 미학자들은, 여기는 미학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치? 자, 아름다움이 과연 뭐냐?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그래요. 미학. 작품 속에서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불변하는 아름다움이니까 절대적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대 그리스어에서 에르고는 작품 자체를 파레고노는 작품 밖에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자,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에르곤, 작품 자체, 파레르곤, 작품 밖에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는 예술 작품이 아니자 본질적 요소로 뿅. 파레르곤적 요소는 예술 작품의 바깥이자 비본질적 요소로 생각했다. 뿅. 오라? 이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치? 작가가 아니고 작가, 작품, 그쵸? 그 다음에 현실,
독자. 이거는 뭐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에르곤은 작품 자체. 작품의 아름다움. 파라레곤은 작품 밖에 작품과 나의 어떤 거. 작가, 현실, 독자. 그죠? 즉, 작품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작품과 다른 외적 요소를 엮어서 같이 볼 것이냐? 요 얘기네. 자, 그들은 예술작품의 본질의 에르곤이라면 파레르곤은 예술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장식으로 여긴 것이다. 뭐 어려운 단어 없죠? 네,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학자들이 아름다움을, 자, 불변하는 아름다움을 에르곤과 파레르곤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데리다는 현대학자, 우리가 예술작품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믿는 아름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예술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석했다. 자, 데리다가 하는 작업, 진짜 아름다움의 실체가 뭐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뭐냐? 요거를 탐구했다고 하네요. 자, 그 텍스트는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 문서, 문건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또 작품을 의미하기도 해. 자, 그는 누구? 데리다. 전통적 미학자들과 달리 대조네, 대조.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이 담긴 본질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호. 전통적 미학자들은 구분했지? 에르곤과 파레르곤으로 구분했는데 데리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었다. 전복. 좋아하긴 하는데, 예, 그건 먹는 전복이고, 여기 전복은 뒤집는다는 의미가 있죠. 가령, 예시. 액자는 그 자체로는 예술작품과 무관하지만 그림을 어떤 액자에 표구하느냐에 따라, 자, 표구. 우리가 보통 액자 맞춘다. 그게 표구야, 표구. 표구하는 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고 예술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어두운 계열의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밝은 테두리의 액자에 끼면은 뭔가 좀 선명한 부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한테 생일 선물로 이제 그림을 보낼 때 감자 먹는 사람들인가? 그 그림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그림은 조금 어두우니까 너가 이거 표고 액자를 할 때는 밝은색, 노란 거, 좀 황금빛, 노란 테두리로 하면은 그림이 보다 더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파레르곤은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 때 텍스트 바깥에 있지만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외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그쵸? 즉, 액자를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레르곤은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 볼 수 있으나, 자, 이렇게 보는 건 누구? 전통적인 미학자들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틀 자체는 정작 텍스트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틀 자체는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다. 요거는 데리다의 입장이죠. 자, 데리다는 도형의 경계선이 도형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하지 않듯이 경계로서의 파레르곤 역시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데리다가 바라보는 예술의 실체, 아름다움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에르곤과 파레르곤을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게 데리다 생각이죠. 그래서 대조와 예시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데리다가 이렇게 파레르곤의 모호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법. 그는 파레르곤이 예술작품이 아니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임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예술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자, 예술작품 자체가 또 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파레르곤이 될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 예술작품은 텍스트의 안과 밖의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자체일 뿐이며 이 경우 예술작품의 의미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모호하고 가변적일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라도 쉽게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는 데리다가 생각하는 파레르곤의 모호성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겠죠. 이거 한마디로 뭐니? 안과 밖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지는 거고, 텍스트 작품 자체 역시 파레르곤의 어떤 그 모호성과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 여기 뭐 예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치? 이 화장실에 걸어두는 거랑 근사한 거실에 걸어두는 거랑 그냥 밖에 뭐 차들 다니는 뭐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거랑 의미가 다 다르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품 자체도 파레르곤의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리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안과 밖 사이의 경계 자체라고 보았다. 그는 에르곤과 파레르곤을 구분하고 틀 안에만 예술의 불변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본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본질과 비본질, 의미와 무의미라는 전통적 대립구도를 허물고 예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 데리다의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은요, 되게 뭐 쉽지 않아, 그죠? 정보가 굉장히 간단하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잖아? 이런 지문이 있는 데는, 몇 분이면 될까요? 요 정도는 한 3분? 3분에서 4분 정도면은, 해결 가능해야 돼. 진짜. 그래서 여기서 3, 4분 정도 지문 분석하고, 나머지 3, 4분 정도 문제 풀면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려운 지문에다가 좀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 어택이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안 푼다고 그랬죠? 네. 자, 이번엔 독서 분야 어쩌고 돼 있는데 그냥 바로 볼게. 지문 볼게요. 어차피 학교에서 요거 갖다가 이제 문제 짜고 뭐 이렇게 내신 뭐 이렇게 할 거거든. 미리 분석지를 좀 하고 요거 관련된 변형 문제들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좀 많아. 앞으로 많아질 거야.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개념 나와 있죠. 여기서 핵심이 뭐니? 인간다운 생활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못해. 그쵸?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역시 개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빈곤, 그치? 빈곤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닌 거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자,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 두 가지.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에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자, 음식, 의복, 주택.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그래? 의식주죠, 의식주. 예.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 그렇죠? 그리고 지출 금액. 그게 최저 생계비다라는 얘기야.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해되죠? 왜? 사람마다 다르잖아. 누구는 많이 먹어야 생존하고 누구는 적게 먹어도 되고 그런 편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 지표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자,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까지도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생존은 뭘까요?
사람이 뭐 동물이 아니잖아. 그 사육당하는 뭐 돼지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사회적 생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가?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한다. 자, 여기 방식 대조가 되겠다. 그쵸?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 자, 라운트리와 라이덴의 차이점 나오고 있네요. 자,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선출한 두 방식과 달리 어라? 이미 끝나버렸네. 그치? 라이덴 방식이. 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 라운트리 라이덴 간단하게 표시해주고 끊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주는 거죠. 묶어주는 거지. 자, 이번에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다. 평균 소득이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자 평균 소득 또는 중위소득.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하. 자, 그러니까 요 단락의 내용은 빈곤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볼 것이냐, 상대적으로 볼 것이냐. 그쵸?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고, 상대적으로 볼 때 빈곤선은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이용합니다. 그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락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판단하시고 내용이 달라지면 눈에 띄게 구분을 해주면 돼.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한다. 자, 조세제도가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다.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로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누진세로 인해서 그죠? 그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도 누진세 꽤 센데, 그지? 한 38%인가요? 1억 넘어가면? 잘 모르겠다. 예. 그쵸? 그러니까, 참고로, 연봉이 1억이면, 월에 받는 돈, 그러니까 세후, 월에 받는 돈 한 600만원 조금 넘거든. 그럼 1년이면 얼마? 6일은 6일 7,200 정도. 예. 나머지는 한 3천만 원 정도, 그치? 3,800, 아닌가? 2,800,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떼지는 건데, 그거 다 어디로 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이 누진세는.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10%,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지, 그치? 그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물건값은 똑같잖아. 서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만 원이 세금이라는 얘기인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 원 세금 내는 거랑 1억 버는 사람이 만 원 세금 내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경우 어떻게?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환경이라면 조세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그치? 최근에 뭐 몇몇 잘 나가는 뭐 웹툰 작가들, 뭐 가수들, 탤런트들 뭐 탈세로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세무조사 받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나도 좀 받고 싶다. 탈세로 세무조사 좀 받고 싶다. 야, 어마무시하죠. 벌어들인 돈이. 예. 자,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의소득세 제도가 있다. 부의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과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예시. 여기 개념도 있었고 바로 예시.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한 달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노령 기초연금이 이거죠. 예. 근데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겨. 노령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 나이 드신 분들, 수입이 없으신 분들한테 아마 30만 원 줄걸? 이걸 주는 거야. 그러면 빵원인데 30만 원 돈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라면에도 끓여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데 이게 왜 불만이 생기냐면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 냈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하고 이거 섞어버려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30만 원 주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으로 내가 28만 원을 받아. 그럼 2만 원만 주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야, 나는 그래도 평생 얼마씩 내가지고 국민연금 내는데 저 사람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30만 원 받아? 이렇게 돼버려요. 네. 자,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보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간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 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이 한 달 소득이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스스로 번 소득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의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부의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의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그렇죠? 왜냐면 이거 다 줘야 되니까.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최저 생계비가 얼마더라? 얼마지? 1인 가구 120만 원이고 150만 원. 잘 모르겠어. 나도 잘. 근데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빈곤 원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증상 완화에 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평성의 어떤 그 문제도 발생이 된다. 자,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 부의 크기를 줄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웨덴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뭐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죠?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아파트 주고 집 주고 한 18평 정도 되는 거,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거, 집도 주고 월급도 줘요.
월급이 내 기억상으로는 90% 평균, 그러니까 평균 대졸자의 임금의 90% 그냥 줘. 이거를. 사람들이 일해? 안 하지. 뭐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 수는 없지만 모자람은 없죠. 일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 전체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일을 안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축소하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국가 하면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죠. 일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며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는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의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바꿨을걸? 일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는 그런 정책이 생긴 걸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 질문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쵸? 사회 정책과 관련된 거고, 조세제도와 복지의,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 질문. 괜찮니?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네, 뭐 인터넷이다, 뭐다, 엄청나게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요 담론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가 물었을 때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금욕적인 태도를 추구하며 세속의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게네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가치 차이만이 유일한 구분이고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고 여겨서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내용 뭐 간단하네요. 세계 시민, 그치? 즉 특히나 오늘날에는 교통과 이 통신이 잘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고대 그리스로 간 겁니다. 다음 달라.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들은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전향시키고자 했다.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이후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학파로 이어졌다. 키니코스 학파 철학에 영향을 받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노는 온 인류가 동료 시민이며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다. 이것도 내용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니코스 학파에서 스토아 학파로 가면서 세계 공동체 이쪽으로 확장되고 있네요. 제논 이후에 초기 스토아 학파는 제논의 이상주의를 일부 수정하여 이때 이상주의는 뭐니? 세계 시민 세계 공동체.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 체제인 폴리스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들은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어디에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호. 그러니까 지역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즉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다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초기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권을 우주 혹은 자연 법칙에 일치해서 사는 자에게 한정하고 인류 전체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했고 로마에 대한 소속감 내지 애국심을 강조했다.
뭔가 좀 삐끗했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로마 시대 스토아파는 어떻게 됐어요? 이성을 가진 인류 확장했는데 로마에 대한 소속, 애국심 이거를 강조. 이를 동심원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스토아파 철학자 히로클레스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지역적 소속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속적인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내부의 원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고 두 번째 원이 직계 가족, 세 번째 원은 친족, 네 번째 원은 이웃과 동료 시민, 이웃한 도시 주민 등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원은 인류 일반이다. 우리의 목표는 동심원들이 가능한 한 중심을 향해, 이때 중심이 로마지 뭐, 그쵸? 가능한 한 중심을 향해 가깝도록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치 두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처럼 대우한다는 것이다. sorry. 가능한 한 중심을 향해 가깝게 모이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원은 나였죠? 나처럼 대화란 얘기네. 네, sorry. 로마가 아니었네요. 네. 근데 뭐 결국은 요렇게 연결이 되잖아. 위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 확장, 그치? 결국은 뭐 로마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인간도 이성적이라는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 그러니까 우주도 이성적, 인간도 이성적. 하지만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성? 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자연 법칙이 이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데? 라고 하면은 이 스토아파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둘째,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가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를 동일시하여 이들의 세계 시민주의가 로마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로마 중심이라고. 한편으로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 개념은 태상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시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폴리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반해. 자, 폴리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폴리스, 그리스 시대의 폴리스는 원래 광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인 의견이나 예술적인 막 이걸 주고받는 거야. 그게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예. 시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폴리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반해 세계 혹은 우주는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래 디오게네스가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표현한 것이었는데 스토아파는 이성의 원리라는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우주적 공동체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적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앞에서 지역적 공동체를 포기하는 이게 아까 원이었죠. 원. 나, 그다음에 뭐 가족, 그다음에 친족, 그다음에 이웃, 그다음에 이웃 도시 이렇게 확장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이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문제점 나열했다. 마지막 단락.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 개념이 가진 모순은 오늘날의 세계 시민주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세계 시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도덕적, 정치적 고려의 기본 단위로 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관점이 달랐을 때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그렇죠? 그럼 다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이웃나라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관점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주의는 인권, 환경, 빈곤, 전쟁 등 현대의 여러 현안을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 개념의 가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계도 있고 한계 플러스 의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집어넣기 어렵지 않아. 이런 기분들 여러분들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야 돼. 다음 질문 또 보자. 과학이군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보도록 하자.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도 있다. 큰 소리는 강한 소리고 작은 소리는 약한 소리다. 소리가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세기라고 한다. 소리세기는 소리가 전달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리세기는 제곱미터당 와트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 와트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단위로 1와트는 1초에 1줄의 에너지 전달을 의미하므로 제곱미터당 1와트는 1초에 1제곱미터당 1줄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리세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1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얼마만큼이니? 줄이? 물음? 중학교 때 안 배웠나? 1줄? 이게 그건가? 한 마리 말이 할 수 있는 힘인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난다. 니들은 기억하지 않니? 몰라? 나야 하도 오래되니까 그렇고. 어쨌든 그렇대요. 소리는 매질에 일으키는 압력 진동의 일종인데, 자, 매질이 뭡니까? 매질. 전달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죠. 매개체, 물질, 줄여서 매질입니다. 소리는 매질에 일으키는 압력 진동의 일종인데,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 그러면 이때 매질이 뭐가 돼? 공기지, 공기. 그치? 이 공기. 알겠어? 매질은 전달 물질이야.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거야. 만약 공기가 없으면 매질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니들 귀에 안 들린다. 그래서 완벽한 방음 창문은 진공 형태로 창문 만드는 경우가 있어. 비싸다. 진공. 예. 창문과 창문 사이 틈이 있고 거기 고기를 다 빼버려. 진공 상태에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는 매질에 일으키는 압력 진동의 일종인데 큰 소리일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큰 진폭의 압력 진동을 일으킨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자, 첫 번째 단락. 예. 소리 세계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매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소리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일까? 달팽이관이지 뭐.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청속골을 통해 난원창을 진동시킨다. 난원창의 진동은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의 압력 진동을 일으키고, 그렇죠? 달팽이관 내부 림프액의 압력 진동을 일으켜요. 그 압력이 크면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로 인식을 하고, 압력이 작으면 조용한 소리로 인식하고. 림프액의 압력 진동은 기저막을 진동시켜 그 진동을 코르트 기관의 청세포가 감지하게 된다. 여기 과정이네. 소리 인식 과정이 있고요. 이때 림프액의 압력 진동의 진폭, 즉 압력 진폭이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 세기를 결정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잉? 사람에게는 소리 세기를 인식하는 상한과 하한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넘어가면 소리 안 들리지? 이거 밑으로 가면 또 소리가 안 들리고, 그쵸? 고주파 같은 경우. 사람이 안 들리는 고주파. 그래서 갑자기 개가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 귀는 안 들리는데 개새끼는 그거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 훈련시킬 때 쓰는 그 PD 같은 게 있거든? 사람 귀는 안 들려요. 그거 찌 하면은 개들 미칩니다. 상한을 넘으면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소리를 고통으로 느끼고 심하면 청각 손상. 하한보다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귀에 걸리는, 귀 림프액에 걸리는 압력이 없으니까, 진폭이 약하니까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되죠. 자, 소리 세기의 상한과 하한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특정 진동수에 반응하는 코르트 기관의 민감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진동수는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로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반면
소리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음이 된다. 일반적으로 1000Hz 소리에서 상한과 하한은 가장 간격이 크다. 대략 상한은 제곱미터당 1W이고 하한은 제곱미터당 12-12승 와트. 사람은 이렇게 소리 세기 감각의 폭이 넓다. 음악에서 활용하는 소리 세기 범위는 통상적으로 1000Hz에서 제곱 10-3, 10-9 사이다. 다시 말해 악기가 가장 큰 소리를 낼 때는 가장 작은 소리를 낼 때에 비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10의 16승, 즉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계산식이 어디 있는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소리를 낼 때, 가장 작은 소리를 낼 때 몇 배? 100만 배.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 세기의 차이에 대한 인지다. 식별력은 같은 종류의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 필요한 자극 차이의 최소량을 의미한다. 식별력에 대한 개념. 말 그대로 식별, 그쵸?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최소량, 자극 차이 최소량.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의 식별력도 커진다. 다시 말하자면 강한 소리에서는 소리 세기 차이가 커야 소리 세기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고 약한 소리에서는 소리 세기의 차이가 작아도 소리 세기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간다고 생각해봐. 꽝꽝꽝꽝 옆 친구가 얘기해. 안 들리죠? 뭐라고? 우리 집에 가자고!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바로 뭐야? 강한 소리에서는 소리 색이 차이가 커야 된다. 그치? 당연한 겁니다. 약한 소리는 소리 색의 차이가 작아도 감지할 수 있어. 도서관에서. 야, 빨리 가자.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 얘기해요. 이렇게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범위가 넓고 소리 색의 식별력이 소리 색에 비례하기에 제곱 와트 같은 단위는 인지되는 소리 세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소리 세기를 좁혀서 표현해주기 위해 제곱와트를 단위를 표현된 소리 세기 소리 세기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여 소리 세기 수준이라는 물리량을 다음같이 정리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요걸로 하기에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세기 계산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로그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I는 소리 세기, I0는 소리 세기의 하한. 즉, 제곱미터당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고, 로그 함수의 특성상 I가 커지면, IL이 아까 뭐였더라? 소리 세기 수준. 예, 소리 세기 수준은 커지지만, 같은 I의 증가분에 대한 소리 세기의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이거는 지금 요거 수식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막 다 따지려고 하면 안 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소리 세기 수준의 단위는 데시벨이다. 겨우 들릴 듯 말 듯하여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 세기 수준은 0데시벨.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커서 1W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는 120데시벨에 해당한다.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소리가 전달하는 에너지는 소리 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 소리 세기가 2배가 되면 로그 2 0.301이 되므로 소리 세기 수준이 약 3데시벨만큼 올라간다. 통상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PPP는 30데시벨, PP는 40, P는 50, F는 70, FF는 80, FFF는 90데시벨로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소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다시 말해서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낮은 소리는 사람에게 덜 시끄럽게 인식된다. 같은 소리 세기 수준으로 말하더라도 고음의 목소리가 저음의 목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들리는 것이다. 이는 연주자들이 연주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가령
1000Hz에서 50dB의 소리가 P의 소리세기 수준에 해당하는데 낮은 진동수 범위로 가게 되면 포르테의 소리세기 수준에 해당하는 70dB의 소리여야 비슷한 시끄러운 정도를 갖는다. 뭐 그렇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리세기 그리고 그 소리세기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동수와 관련된 어떤 비교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좀 천천히 읽어가야 돼요. 개념을 잡고 용어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고 수식관계 나오면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이런 개념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거기까지만 들어가야 돼. 자, 또 다음 질문을 또 보도록 해봅시다. 독서의 태도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독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볼 수 있겠죠. 자, 독서는 책과 독자 사이의 소통이다. 그죠? 눈으로 종이 위에 글자를 따라가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적힌 종이를 잠시 뒤적이다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함으로써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으며 그러한 독서는 의문을 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자, 책과 책을 읽는 사람이 소통, 그래야 책의 정수를 들이마실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독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17세기의 박세채는 집이 세 채가 있나? 독서 천설에서 책을 읽고도 의심을 품을 줄 모르는 것이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병통이라고 하면서 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의문을 가지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따져보고 생각하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의문의 심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알에 이르는 것, 즉 치지라고 말하면서 치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궁격과 완미를 제시하였다.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에 경물치지를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주자학에 대해서. 그 사물을 끝까지 대하다 보면은 결국 알에 이른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궁격이란 의문을 물고 늘어져 끝장을 보는 집중감, 몰두의 공부를 의미하고, 완미란 책에 담긴 뜻을 천천히 되새기고 음미하며 차근차근 알아가는 방식의 공부를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이때 궁은 뭐 궁극적 탐구, 줄여서 우리가 궁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 궁이야. 완미는 완, 천천히, 미, 만미자. 그러니까 책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즐기는 방식의 완미가 되겠다. 자, 우리에게 성호사설로 잘 알려진 이익은 독서에 있어 의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질서를 강조하였다. 질서란 책을 읽다가 그때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을 메모두는 방식의 독서를 말한다. 이거 여러분들 뭐 사회 질서, 그 질서랑 한자가 달라. 이익은 송대의 학자인 장제가 책을 지을 적에 집안 곳곳에 붓과 벼루를 놓아두고 간혹 밤중에도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등불을 가져다 메모를 한 것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장제의 태도를 본받아 자신의 경전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을 그때그때 기록해둔 것을 바탕으로 사서삼경 질서, 그러니까 질문할 때 질이군요. 예. 사서삼경을 질문하는 책, 근사록 질서, 근사록을 질문하는 책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럼 뻔하죠? 질문만 했겠니? 어떤 구절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답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 책들은. 또한 이익은 논어 질서의 서문에서 주자의 책을 읽으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고 책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주자의 해설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는 독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 이익의 독서 방법은 뭐니? 메모, 질문. 그렇죠? 예, 이번에 이익은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길로 잘못 들어가는 곤란을 겪은 뒤 어렵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견주었다. 이거 끊어야 되겠네.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옆길로 잘못 들어 갖은 곤란을 겪은 뒤 어렵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견주었다. 남의 도움을 받아 단번에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과 달리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치?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 혼자 길을 갈 때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직접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의 독서 방법은. 또한 이익은 책의 내용에 대한 강론과 토론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택이라고 일컫고, 사제 간,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 문생 간, 학생 간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여 깨달음을 투철하게 하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토론이라는 심화 단계를 통해 책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바람직한 독서 태도로 언급되는 능동적 독서 태도와 상통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과학 질문이 있죠? 보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한다. 개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종류는 같지만 동소체 특성이 각각 다른 이유는 원자의 결합 방식이나 배열된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자의 결합 방식 중 2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쌍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또 개념 나오고, 이때는 2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것. 공유 결합은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여기는 개념 설명밖에 안 돼 있어요. 동소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요거 하나. 내용 2개죠. 단일 결합은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 결합이다. 전자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없고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공간 영역, 즉 전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확률 궤도 함수인 오비탈로 규정되는 영역 내에 존재한다. 한마디로 보니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다만 얘가 어떤 영역에 있겠다. 그걸 뭐라고요? 오비탈.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시그마 결합이며, 이는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의 일부분이 두 원자를 연결하는 일직선 축에서 서로 겹쳐지며 형성된 결합으로 가장 단단한 결합이다. 단일 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결합 궤도의 영역에 존재하게 되며 두 원자는 그 전자들을 공유한다. 자, 봐.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단락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비탈이라고 하는 전자의 영역이 이제 겹쳐져 있고, 그렇지? 그 안에서 전자가 공유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중 결합은 2개의 원자가 2쌍의 전자, 즉 전자 4개를 공유해 형성된 결합이다.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2가지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파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달리 두 원자의 오비탈 영역이 90도 각도로 측면으로 겹치며 전자를 공유하는 형식의 결합이기에 결합력이 약하다. 또한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자유전자처럼 이동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진 분자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 봐라. 위에서 이 파이 결합은 뭐라고요? 90도 겹쳐. 그래서 결합력이 약해. 결합력이 약하니까 전자가 이동이 가능하네. 그치? 전자가 이동이 가능하니까 전기 전도성.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일요일에 그 질문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중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도 단일 결합과 마찬가지로 결합 궤도 함수로 표시되는 영역 내에 존재하며, 이때 결합 궤도 함수 종류는 2개가 된다. 당연하죠. 이중 결합이니까. 이렇게 동일한 원자라도 결합 형식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이때 결합 형식은 위에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2가지가 있었네. 그것에 따라 형성된 분자 혹은 물질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결합 종류에 따라서 분자 및 물질 성질이 다르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소체로는 탄소 동소체가 있다. 탄소 동소체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특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지? 인공 다이아몬드 어떻게 만들어요? 흑연에다가 일정한 압력을 가해. 그러면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때깔이 별로 좋지 않아서 공업용으로 써요. 공업용. 뭐 드릴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씁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에 있는 4개의 전자가 이웃에 위치한 탄소 전자 4개의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모양은 마치 정사면체와 같다. 이때 형성된 4개의 공유 결합은 모두 단일결합이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단단하구만. 예. 모든 탄소 원자들이 시그마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높다. 이와 달리 흑연에서 각 탄소들은 이웃에 위치한 탄소 3개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중 한 개의 결합은 파이 결합을 동시에 포함되고 있다. 자, 위에서 파이 결합은 어때요? 결합력이 약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전자가 이동한다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교대로 이어져 있는 흑연은 그런 이유로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결국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특성 차이는 결합 형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예로서 동소체 예로서 동소체에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도 간단해요. 다이아몬드는 단일 결합 4개 다 시그마 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흑연은 3개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결합. 그래서 전기성을 갖는다. 자,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되어 있으므로 마치 벌집의 형태와 유사하다. 자, 다이아몬드는 사각형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흑연은 벌집 모양의 평면이 여러 겹으로 쌓여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 하나의 층에서 탄소 원자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층과 층 사이는 공유 결합이 아닌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합력은 매우 약하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달리 각 층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때 한 개로 분리된 층은 층이 여러 겹 쌓여 있을 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흑연에서 분리된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하며, 개념. 그래핀이 원통 형태로 둥글게 말려있는 모양의 물질을 탄소 나노튜브라고 한다.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는 흑연처럼 전기 전도성을 가지면서도 높은 열 전도율이나 강한 강도를 가지는 등 흑연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뭐 그렇대요. 과학 지문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소리 세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이죠. 그치? 왜냐면 이쪽은 정보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